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세계 이주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볼 이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주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유럽, 북미, 그 오세아니아에서의 이주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좀 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서구에서는 이 대항해 시대로 이어서 그 식민주의 그리고 또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었는데 일본도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을 침략을 하고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고 또 동남아 많은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팽창했던 그러한 식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이 취했던 식민주의의 패턴이 서구 열강이 했던 식민주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주를 생각을 할 때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비단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단길은 결국은 이 비단을 이제 중국에서 그 유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그 루트를 우리가 이제 비단길이라고 하죠. 단지 이게 비단만이 이 그 길을 통해서 이 서역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라든지 또는 화약을 만드는 거, 나침반 등 어찌 보면은 서구가 이 동양을 제치고 이제 세계 패권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 기술의 이제 기술들을 이제 전달한 것이 이제 비단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단길은 이 한 무제가 장건을 통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처음에 이 비단길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목적은 이 한나라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 북쪽 고원 지역 또는 사막지대에 사는 이 흉노족들이 항상 중국 민족에게는 위협이었죠. 결국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쌓은 것이었는데, 이 한나라의 이 무제는 사실 그 당시에 왕권을 잡을 때만 하더라도 흉노에 비교해서 세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욕적인 그러한 이 협정도 맺고 자기의 딸도 이제 신부로 보내고 그러한 굴욕을 경험했지만 점차 이제 왕권을 이제 세우고 또 군사력을 기르면서 이제 흉노족을 이제 정벌을 하려는 그러한 야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취했던 하나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EJ라고 하는 게 있죠. 오랑캐를 오랑캐로 이제 제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흉노족과 사이가 안 좋은 그 월지국과 이 한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월지족이 이제 뒤에서 이제 흉노족을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족은 이제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 지대에서 자리 잡았던 왕족인데, 월지족과 가기 위한 루트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장관을 파견을 해서 이제 하려고 했었었죠. 그렇지만 월지족의 입장에서는 그거 부스럼을 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협정이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 한무제가 비단길을 또 확보를 해야만 더 많은 교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위협하는 흉노족을 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을 맺기 위한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비단길의 이제 형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단길의 비단길을 통해서 교역됐던 물품 중에 가장 이제 비중이 높았던 것이 이제 중국의 비단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만들어서 이제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형형색색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이 비단은 그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한테는 아주 호사스러운 하나의 상품이었고 이것을 교역하는 과정에서 그 이란계의 그 소구드인들이 이 대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부를 축적을 하게 되죠. 이들은 이란계이고 또 그러니까 코카셔스족이죠. 인종적으로 우리 황인들과는 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선은 체격도 크고 그다음에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와 같이 이제 크고 튀어나와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곱슬머리이고 이러한 소구드 상인들이 이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들이 또 이제 중국에 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비단길에 그러한 일종의 중국에서의 출발점이 이제 장안이라고 했죠. 예전에 장안. 지금이 이제 시안에 해당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결국은 이 사막을 건너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소구드 상인들이 이제 바로 이 장안에 머물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정착화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에 우리가 이제 미술품들 또는 특히 이제 도자기가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또 발달을 했잖아요. 비단 못지않게 중국의 도자기가 이제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었고 차이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차이나가 영어로 또 도자기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에서 차이나로 불려진 것도 바로 도자기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이 당나라의 도자기를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송나라, 명나라 때의 그 도자기에 비교해서 상당히 색상이 화려합니다. 채색이 아주 선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대담한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말하면은 아주 컬러풀한 그러한 모습의 도자기를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러한 박물관을 가보면 이 당나라 때 만들어진 도자기에 보면 이 소구드인들의 모습을 한 도자기들이 있어요. 이 낙타를 탄 소구드인들의 모습, 낙타에서 잠을 잔다든지 길을 걸어간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중국 내에 소구드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들이 중국인들과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죠. 그리고 또 당나라의 멸망을 이끌었던 우리가 아는 당나라의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 당나라가 멸망하는데 아주 시발점을 제시했던 안녹산의 난이 있어요. 근데 이 안녹산의 안자가 바로 소구드인들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녹산 자신이 이런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차지하고 나중에 장군이 됐는데 그가 이제 현종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은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 또 소구드인들이 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루트만이 아니라 이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루트를 밟게 돼요. 우에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서 이렇게 떠나서 이제 중동을 거쳐서 또 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종착점이 이제 이태리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베니스 공국 얘기를 했죠. 이제 베네치아가 이태리아의 동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동하고 가깝죠. 그래서 이 베니스 공국이 이러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지로만 가는 것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다로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비단길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은 일대일로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원 루트, 원 로드.
그래서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그 중국이 이제 세계와 연결이 되고 세계의 하나의 패권 국가로 성장했던 것을 이제 되살려서 현대에 와서 다시 중국이 또 한 번 세계 중심 국가로 떠오르자라고 하는 국가 전략이 바로 예이떼1로죠. 그런 것이 이제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특히 이제 한나라 때에는 또 로마하고도 또 이렇게 또 제휴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로마가 이제 패권 국가였지만 뭐 지리적인 거리도 있었고 또 어떤 교통의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 국가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로마가 상당히 강력하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한 이게 이제 원거리 외교잖아요. 항상 보면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죠. 지금 뭐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런 사례가 되잖아요. 하지만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하고는 사이가 좋죠.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외교적인 그 협력 관계를 맺어두면 나중에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우군을 찾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한나라도 바로 이렇게 로마와 이렇게 어떠한 이 교류를 하려고 이 가명이라고 하는 신하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이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한나라 시기를 떠나서 티벳 이제 티벳 사막을 넘어서 그 다음에 쿠션 왕조,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이라크 지역의 쿠션 왕조를 넘어서 그 다음에 파르티안 제국까지 가서 거의 이제 중동 지역에 조금만 가면은 바로 이제 지중해에 도달해서 로마로까지 갈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에서 머물고 말았어요. 이제 뭐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든데 무슨 교통이 있겠습니까? 결국 걸어서 이 고원 사막을 넘어가지고 중동의 사막을 가서 지중해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인적인 여행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은 막바지에서 머물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자기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 자기가 듣고 본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와 고대 로마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만약에 이 감추가 로마에까지 도달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어떠한 실질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면 전 세계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비단길 이후에 이제 아주 대규모의 대항해 시대가 명나라 때 이루어집니다. 명나라의 이제 영락제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신하인 종화를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까지 이르는 이 대항해를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15세기 초죠. 근데 우리가 서양에서의 대항해 시대가 15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정화의 대원정이 70년이나 앞선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원정의 규모가 서구의 대항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규모였다는 거예요. 이 함선이 62척이고 승무원이 27,800명이 이렇게 탑승을 해서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선 전 거기에 같이 갔던 중국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 왜 명나라 때 이와 같은 그 대원정을 했을까?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이 영락제가 이 왕권을 잡는 것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자들 간의 어떤 난을 통해서 아주 정말 어렵게 왕권을 잡게 됐고, 그를 도와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바로 정화죠. 그래서 이 정화 자신은 그 일종의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러니까 회교도죠, 회교도.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의 이제 서쪽 지역, 위구르족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들이 이제 사실 중국인들과는 어떤 문화나 하나의 그 인종이나 종교 면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 지역의 항상 어떤 분리 독립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협을 갖고 있고, 굉장히 탄압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정화가 바로 한족이 아닌 하나의 이러한 그 회교도였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 영락제를 도와서 이제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임을 받은 이 영락제가 정화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대원정의 첫 번째 동기는 이 명나라가 세워지면서 그에서 일종의 전쟁에서 진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다시 정권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추적을 해서 이제 전멸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명나라의 어떤 위세를 떨치는, 우리가 이만큼 강력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좀 더 어떠한 상업적인 어떤 실리적인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들의 군사력을 이제 과시를 하고, 또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보지 못했던 신기한 그러한 그 동물들 또는 어떠한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린이죠, 기린. 아프리카에서 또는 코끼리 같은 사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전리품으로 하게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것이 이제 한번 우리가 사진을 볼까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62척이고 2만 7천 명에 달하는 대원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일종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선의 규모가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갔을 때 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콜럼버스가 항해했을 때 탔던 배인데,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정화가 대원정을 할 때 모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규모 면에서 우리가 큰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왜 자꾸 표시가 나지? 이렇게. 이 정화가 갔던 루트를 볼 수가 있어요. 난징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후조를 거쳐서, 베트남, 이러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넘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그리고서 다시 이제 인도, 실론섬,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의 모가디슈까지 가는 이러한 대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그 영락제가 죽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명나라는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세국 정책을 취하게 되죠. 만약에 그런 세국 정책이 아니고 계속해서 중국이 정말로 이러한 인도양이라든지 또는 이런 아라비아 지역까지 계속 했었더라면 서양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겠죠. 그 패권을 갖고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을 텐데, 그들 스스로가 이거 세국 정책을 치면서 일종의 무주공산을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리고 일찍이 대원정을 했던 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반면 후발주자가 되었던 그 유럽의 대항해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식민주의로 이어지고 자본주의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뤘을까? 그런 것에 있어서의 주된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항해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힘은 무엇인가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화의 대원적인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되거나 또는 그것을 지속할 이유가 없게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서양인의 대항해는 경제적인 거죠. 이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인도로 가려고 했던, 이런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이 경제적인 동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더 확장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한번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한번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주의 한 형태로서 이쪽에 비자발적인 하나의 이주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어떤 자기 모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또는 강제로 납치를 당한다든지 등등의 비자발적인 형태로 해외에 나가서 모국에 돌아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이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피난민이나 유신이나 무역상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피난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송이 결국은 몽골에 의해서 멸망이 되잖아요. 이제 끝까지 이제 대항하다가 남송이 남아 있지만 남송도 결국은 몽골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원나라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그 한족들이 원나라의 지배를 피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간 것이 바로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본격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명나라 이후에 이렇게 대항해를 하면서 따라갔던 중국인들이 또 그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17세기 중엽부터 1940년대까지 또 대규모 이주가 일어납니다. 이게 항상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를 보면 한족이 지배했던 왕조가 있는가 하면 일종의 오랑캐라고, 한족의 입장에서는 오랑캐라고 하는 그러한 이민족들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것이 원나라, 청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한 후에 또 유민들이 대만으로 이제 이주를 하거나 동남아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대체 노동력으로 이런 인도인 중국인들이 계약 노동자로 또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대규모의 화교들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중국이 이제 일종의 중공에 의해서 이제 공산국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해외 이주가 상당히 이제 억제가 되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그러던 것이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서구의 이주에도 살펴보았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65년에 이민법이 개정이 되고
아시아 지역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가 되고 또 호주, 뉴질랜드가 또 아시아인들에게 이민을 개방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이민이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을 화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화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중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화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재외동포 또는 교민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민이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가까운 의미가 화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재외동포라고 할 때는 이제 현지에서 출생해서 어떤 현지인의 국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또 재외동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한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화인이라고 부르고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중국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을 화교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대부분의 화교는 중국의 이제 동남 해안 지역 출신입니다. 후지안 성에 있어서의 광조라든지 또는 홍콩, 광동 지역에서의 광주,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일단은 바다로 나가기가 쉬웠고,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곧바로 인도 차이나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이렇게 해외로 이주하고 정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성도 중요하지만 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어느 출신의 사람인가.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더라도 그들만의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지역 출신의 새로운 이민자가 오면 그들을 먹이고 취업을 알선하고 만약에 해외에서 죽게 되면 장례까지 치르는 하나의 일종의 어떤 복지재단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런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이런 동남 해안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해외 이주에 적극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호키엔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식민 지배자들과 그 다음에 그 하층의 그 현지인들 사이에서 이쪽에 중개 무역을 하는 또는 상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중간자 소수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보면 중국인들이 이제 상업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뛰어난 어떠한 상술과 또 그들 간에 있어서의 아주 끈끈한 그런 연대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무역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보호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배계층한테 이제 이런 보호금이라고 할까, 뇌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상납하고 그러면서 안전을 보장받지만 어떠한 전쟁이 발생했다든지 국가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민중들의 이제 분노가 이제 폭발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자기 지배 계급한테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 화교들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필리핀에서도 보면 인트라무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필리핀을 이제 스페인이 점령을 하면서 인트라무랄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역에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마치 해외의 무역 기지처럼 하고,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을 이렇게 또 이제 노동자로도 쓰고 건설 노동자로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또 중국인들이 이제 이 스페인의 이 군에 의해서 대규모 또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는, 하여튼간 그 화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부유해도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그러한 중간자 소수자의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러던 것이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이 해외의 어떤 광산이라든가 플란테이션 농장에서 대규모의 노동자들이 필요를 하게 될 때 중국인들이 이제 쿨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약 노동자도로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이들은 그 세계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돼요. 심지어 쿠바나 페루로도 나가고 그 중남미의 수리남으로도 나가고 또 19세기 후반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나가고 또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또는 서부 지역의 어떤 광산 노동자 또는 대륙 횡단철도 노동자 등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에 이제 화교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19세기의 노동이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의 수를 한번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가장 많은 수가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숫자가 많죠.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렇게 이탈리아들이 세운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남미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을 보면 뭐 인종적으로 볼 때 백인들은 소수고 이런 또 흑인이나 또 혼혈인들이 많은데 아르헨티나는 유일하게 백인들로만 만들어진 나라고 거기에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이 이제 이탈리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중국, 인도, 한국도 이제 뭐 여기서 보면 8위에 해당하는 지금 이게 7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추정하기에는 760만 명으로 해서 남북한 인구의 10%에 달할 만큼의 많은 수를 우리 한민족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화교는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그런 지역에 화교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화교는 혈연, 지연, 그 다음에 어변,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상업을 통해서 맺어진 이 연결고리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화교가 중국이 70년대에 개혁 개방을 할 때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화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 또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이제 이렇게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의 하나의 패권 국가로 성장할 때 화교가 그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할 때 큰 역할을 했죠. 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의 그 일종의 어떤 의류라든지 화학 제품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코롱. 이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교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코롱이라고 하는 것이 코리아 플러스 나일롱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나일롱이라고 하는 일종의 합성 섬유가 개발이 됐죠. 그 이전에는 항상 면직이니까 이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상하지만 나일롱은 물에도 안 젖고 오래 가고 또 색깔을 자유롭게 낼 수도 있고, 이러한 나일롱이라고 하는 선진 기술을 한국에 이렇게 전파한 게 바로 제일교포죠. 그래서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또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시안 디아스포라의 또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디아스포라를 생각을 할 수 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인 다음으로 이런 재외 동포가 많은 집단이 이제 인도인인데요. 이 중에서 인도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 인도인이 한 6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이제 동화된 이러한 인도계 재외 동포가 2천만 명. 으로써 그 인도인들도 정말 중국인 못지않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도 인도인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의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인도인들이 또 계약 노동자로 많이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인도인들도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인도 디아스포라를 얘기할 때 이걸 구 디아스포라와 신 디아스포라로 구분을 해요. 이들은 이주의 시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계층 배경도 다르고, 또 현지에서의 정착 과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이제 구 디아스포라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불교의 승려들이 포교 목적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루트가 형성이 되죠. 종교로서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오랫동안 일종의 구전적인 성격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부처 자신이 어떤 절대로 어떤 자기의 모습을 따서 어떠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어떤 경전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다 암송을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또 부처 자신도 항상 그가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놓고 포교했던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초기 인도에서는 부처의 그러한 유언 때문에 아무런 부처를 닮은 상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불상이 엄청 많죠. 그것은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략하고 지금의 우리가 간다라 지역에 이제 알렉산더의 그러한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헬레니즘의 문화와 인도의 문화가 합쳐진 것이 간다라 문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장기 중에 하나가 아주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조각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혼종의 문화로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조각을 닮은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기 불상을 보면 거의 서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곱슬곱슬한 것들, 그게 바로 그리스인들의 조각상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상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다 전래가 되면서 그 나름의 문화와 같이 결합이 돼서 각기 다른 양식을 취하게 되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경전을 통해서 제도화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구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사람이 직접 가서 신도들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초기에 인도의 승려들이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포교 여행을 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인도인들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상업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구자라트 출신의 상인들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유난히 이주를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인도의 경우에서는 바로 구자라트 지역인데, 구자라트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의 북서쪽이에요. 인도에서 이제 서쪽이면서도 끝에 있는 북쪽, 그쪽 지역이 해안지대와 인접해 있으면서 그쪽 출신들이 이제 해외로 이주를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상업에도 많이 종사를 하죠.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바로 구자라트 출신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외 이주에 있어서 또는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지역은 어딜까? 어딜까요? 나는 인천이라고 생각돼요.
인천 역시 바로 이렇게 1902년에 하와이 이주를 제일 먼저 간 곳이 인천이고, 또 근대 문명이 한국으로 전래됐던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한번 여러분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청나라의 조계지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여러 박물관들이 많아요. 우리 근대의 어떤 은행도 있고, 그런 바로 이렇게 어떤 전철이라든지 또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 출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외 이주에도 일찍이 눈을 띄었고, 또 근대 안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면에서도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종교적인 것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주를 갔던 것이 결국 우리가 15세기 이후로 서구가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것이 이제 상업혁명,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뭐 인도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카리브해 지역에서 만든 각종의 어떤 광산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로 이제 이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흑인 노예를 대체하는 노동력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세계 곳곳에 많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이런 지역까지 와 있을까 할 정도로 있고, 저는 우리 인도인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 남태평양 지역에 피지 섬이 있어요. 이 피지에도 이제 인도인들이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로도 이제 오게 되는데, 피지 출신의 세계적인 골퍼가 있죠. 그렇지, BJ 싱. 그래서 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인도인들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김씨와 같은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BJ 싱이 지금은 좀 뭐 나이가 꽤 많아서 시니어 골퍼지만 한때는 상당히 아주 세계적인 골퍼였죠. 아주 우람한 체격에 아주 항상 웃는 미소, 그리고 부드러운 스윙으로 이제 나름대로 팬들이 많은 그것이고, 우리나라의 또 세계적인 골퍼인 최경주가 또 이 BJ 싱하고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이 골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이잖아요.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소수민족으로서 서름받으면서 그 동병상련적인 차원에서 친분을 가졌던 것을 한번 인터뷰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놀랬죠. 어떻게 피지와 같은 이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런 또 세계적인 골퍼가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피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와이인이나 그러한 폴리네시아인들이 살아야 될 곳에 왜 인도인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역사가 그런 거죠. 이 사탕수수 농장 개발하면서 인도인들이 노동자를 오고, 그 후손이 이제 싱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피지에 대한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도계인과 피지의 안에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해요. 여기는 나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인도인들이 단순하게 중간자, 소수자의 위치에만 머물지 않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맡으면 흩어짐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게 그리스어인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디아에다가 스페로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over, 저쪽에, 스페로는 스캐터,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멀리 흩어진다는 뜻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어원이거든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방에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그 씨앗이 뿌리를 받고 그 꽃을 피우고 하나의 그 작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곳에서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우연한 결합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렇게 뭐 해외에 나가서 살려고 가지 않았죠. 비의도적인 결과들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하나의 축복 또는 선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 갖는 하나의 의미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서구 사회가 다시 또 전후 복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또 살펴보았다시피 이런 그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후 복구 과정에서 서구 사회에서의 어떤 경제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 이것은 내국인들이 힘든 일을 꺼려하는 현상을 낳게 되고 이것은 이제 외국에서 이런 계약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인도인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신 디아스포라는 구 디아스포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어요. 그러니까 구 디아스포라가 되게 쿨리와 같이 하층 노동자로 아주 좀 출신 배경도 그렇고 현지에서 그들이 일하는 것도 밑바닥에 그런 육체 노동에 종사를 했었죠. 하지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이후로 이 서구 사회에서 이민을 받아들일 때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의료 전문 인력들 또는 IT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호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인도는 굉장히 IT의 강국이잖아요. 인도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 공과대학을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을 가는데, 인도에서는 거기에도 MIT가 있죠. 미국의 매사추세츠스에 있는 MIT를 따라서, 인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죠? 몬바스인가? 문바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이런 공과대학이 있고, 거기서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 기업의 10개 중에 4개가, 인도계 소유라고 하고요. 엔지니어 인력의 3분의 1이 인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뛰어나고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인도의 붐바이라든지 그런 곳에 또 이러한 IT 회사를 또 창업을 해요. 그래서 인도와 미국 간의 이러한 IT 기술 인력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그래서 인도가 또 인도인들이 갖는 강점이 영어 구사력이잖아요. 이들이 영국의 식민지였고 지금도 인도에서의 어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인들은 사실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문직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때 인도인들은 영어를 할 수 있죠. 근데 인도인들의 영어 발음은 참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도인들이 발음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데 서양인들은 오히려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인도인들의 고학력, 전문 기술, 영어 구사력 이런 것들이 인도 신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영국에서 이민자들 가운데 인도인들이 오히려 백인보다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을 보인다고 했던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인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성취한 이러한 그 자산, 기술력을 본국하고 또 연계를 해서 인도가 또 이렇게 세계적인 또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인도인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인 디아스포라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또 우리의 또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한인 디아스포라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한인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연구를 정말 오래 했죠. 제가 85년 유학을 가서 사회학을 공부할 때부터 이런 한인의 이민, 또 한인과 다른 소수 민족 간의 관계, 이것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의 분야에 전공한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보면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중국인, 인도인,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또 공통점도 있고요. 또 다른 차이들도 있어요. 우선 우리가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이제 살펴볼 때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런 조선시대 말기에 간 이주, 또는 일제강점기 때 간 이주,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또 한국전쟁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기 이전까지, 이 시기를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구한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이민. 일종의 좀 올드 커머들의 성격을 갖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에 좀 상당히 가까운, 그러니까 흩어짐의 하나의 이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던 것이 이제 62년에 이민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간 사람을 우리가 신이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이민은 좀 더 대학 교육을 받고 화이트 칼라,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러니까 구이민하고 시민이민하고 상당히 또 동기나 계층 배경이 다르죠.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90년대 이후로 한국이 중국하고 한국이 또 구소련하고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산권의 국가의 동포들이어서 한국하고 교류가 없다가 이제 국교가 수립이 되면서 그 동포들이 이제 모국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이제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생활 수준이 높고 임금이 높은 반면 중국이나 또 구소련 지역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임금이 낮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이제 모국으로 다시 귀환을 하는 귀환 이주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의 수가 적어도 60만 명 내지 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려인 동포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에서 귀환한 이런 고려인 동포도 한 3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선진국 출신의 동포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거나 우리하고 관계 맺는 게 별로 없는 반면 이렇게 이제 공산권 출신의 개발도상국의 동포들이 우리 모국으로 와서 일자리도 구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모국으로 다시 귀환한 우리 그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인식은 어떻고 그들에 대한 대우는 어떨까? 그래서 모국이라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또 편견을 당하는 동포의 입장에서 모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이제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하와이로 이렇게 흩어져가는 이런 경제 이민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 일본인 다음으로 또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번호표를 가지고 불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부자유 계약 노동자라고 불렀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계약 노동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하와이로 갔던 우리 한인 노동자들은 젊은 남성들이었어요. 독신 남성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이제 일하고 주말이면은 서로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성실한 노동자로 만들까? 북리를 한 끝에 생각한 게 이들을 결혼을 시켜서 가족을 형성하면 성실한 가장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부를 이제 데려오죠. 근데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서로 사진을 교환을 해서 맺어지는 게 바로 사진 신부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이미 이제 하와이에도 많은 수의 일본인 노동자들이 왔는데 그들 역시 독신 남성들이었고, 그들이 똑같은 문제에 있다 보니까 백인 농장주들이 그들을 성실한 노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을 형성케 하고 방법을 사진을 교환하는 방식을 이제 사진 신부라고 하죠. 픽처 브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인들도 서로 사진을 교환하면서 이제 생면부지의 남편을 찾아 우리 한인 여성들이 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신문명에 이미 노출됐고 뭔가 조선의 억압적인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 목표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정말로 정말 아무런 미래가 없는 남편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노동자의 신분으로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진 신부가 없었더라면 한인들은 평생 하나의 플로레타리아 계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러한 한인 여성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일시 체류자가 아닌 정착민의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후손 중에 이제 하와이의 이제 검사라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 오른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만주나 일본으로 가고,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할린 섬으로 강제징용이 되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하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로 가서 또 이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은 성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의 자금으로도 하는. 지금 우리 또 블라디보스토크가 우리 한국과 가까워서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최재형이라고 하는 또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때 그 자금과 권총을 다 지원한 사람이 바로 최재형이죠. 그래서 한번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할 때 그런 최재형 박물관도 한번 가보는 것도 뜻깊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3단계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미군과 결혼했던 여성들,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어떤 인종차별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살기 어렵게 될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쟁 고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홀트 아동복지라고 하는 기관이 그때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해외 입양을 우리가 사실 근대적인 해외 입양을 한국이 시작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해외 입양인의 수가 한 2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해외에 있는 입양인의 수가 한 60만 명 정도인데, 그게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한인들이 할 만큼 해외 입양국 1위였었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것이었고, 하여튼간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근대적인 이민을 하게 되는 단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역사를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민하면 되게 60년대, 70년대 갔던 것을 생각하지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를 드리자면 여러 개의 이 나이줄로 이어진 밧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밧줄이라고 하는 게 통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줄들이 서로 꼬아져서 이어진 것이 밧줄인 것처럼 이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근대적 이민이 가기 이전에 바로 이런 전쟁고와 외국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 혼혈아, 또 유학생들이 가게 되고 그들이 일종의 토대를 마련해요. 특히 미군하고 결혼한 한인 여성들이 일종의 60년대 이후로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민을 오게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들이 이제 형제 자매나 부모를 초청하게 되는 가족 초청 이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한인 여성들이죠. 그런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인 사회에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년에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면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경제발전의 전략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단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 국가에 집단 농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인들을 파견하는 이게 최초의 집단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로 1963년에 이렇게 농업 이민자들이 가죠. 근데 말은 농업 이민자들이지 아무도 농업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당시에 뭔가 일자리도 없고 또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또 북한에서 한국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월남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향민 또는 월남인들은 굉장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대적 이민이 시작됐을 때 제일 선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서 피난해왔던 이런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농장으로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장 개발에 실패하고 도시로 가서 이제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게 되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계양 이주 노동을 정부가 나서서 해요. 서독에 이런 광부나 간호사들을 파견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보내는 송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경제 발전에 활용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민이 전개가 되죠. 이것이 이제 콜로니아의 농장, 우리 한국인 농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서 한인들이 이제 이렇게 물건 같은 것들, 가사용품들을 꾸러미에 메고 지방을 다니면서 팔게 되는 이 밴데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봉제업으로 진출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서독으로 파견되는 한인 광부와 간호 인력들, 이런 것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이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본 것이 이제 이 60년대 중반에 이민법이 되면서 또 인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서구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이었었지만 언어의 문제, 이민자의 불리한 신분,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영업에서 성공을 하게 되죠.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은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국제 무역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맺는 일종의 교두보가 바로 LA의 코리아타운이죠. 이러한 우리가 변천사들을 보고 5단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귀환 이민이다. 19세기에 해외로 흩어졌던 동포들이 21세기에 다시 또 무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귀한 이민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뭐 다른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거형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요. 앞으로 또 어떠한 역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변화 또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로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전체 아시아의 이주, 그 중에서도 중국인, 인도인, 코리안, 한인의 디아스포라를 살펴보았는데, 이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주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경향, 첫 번째가 이주 규모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은요, 단순하게 자국의 어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이주를 받아들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은 또 한편에는 자국인들로 하여금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또 계기를 마련해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학력자, 또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열망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러한 심리적인 열망은 실질적인 하나의 기회의 성장보다 항상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럴 경우에 세계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 그 열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또 어떤 국제 간의 어떤 경제적인 서로 상호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주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주의 패턴이 더욱더 복잡해졌다. 우리가 아까 구 디아스포라의 경우는 대개 하층 계급의 노동 이주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 신 디아스포라 오게 되면은 이게 전문직 이주도 있고 또 여전히 어떤 저숙련 노동 이주도 있고 유학도 있고 사업 투자도 있고 뭐 등등 아주 복잡한 동기와 또 어떤 체류 자격을 갖는 이런 이민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과 또 이민 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국제 이주의 문턱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위험하다 보니까 남성들, 젊은 층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이제는 안전해지게 되다 보니까 청소년층, 노인층, 여성, 이런 계층들의 사람들이 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현상은 이주의 여성화의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좀 살펴보겠지만 혹시드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글로벌 케어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어떤 노동 참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게 되면은 가사 노동이나 육아 또는 나이 든 부모의 어떤 간병과 같은 일종의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커지죠. 과거에 여성이 일을 안 할 때는 그걸 전담했지만 이제 여성들이 더 높은 임금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하지 못하게 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외국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바로 이런 돌봄 노동자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간병인이라든지 또는 파출부라든지 중에 보면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은 것도 그런 거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정작 자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은 다른 사람이 돌보는 그걸 바로 그 글로벌 케어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여성이 선진국의 여성의 자녀를 돌보면서 정작 자기의 자녀는 자국에 있는 자기 부모가 됐던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이게 하나의 케어 체인이 글로벌하게 형성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다섯 번째의 경우는 그 이민 송출국과 그 이민 수용국이 과거에는 이런 이주에 대해서 이민자의 처우에 대해서 방관적 자세를 가졌는데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국 내에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든지 또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의 어떤 안전이나 권리를 보호한다든지 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내국 내에서 이런 미등록 이주자들이 또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인권의 문제, 사회 통합의 문제가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고 끝으로 결국은 처음에는 디아스포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원국과 거주국 사이에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초국가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중국인, 인도인,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역시 이제는 하나의 디아스포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모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국의 어떤 정치, 민주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독재에서 아퀴노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바로 해외에 있는 필리핀인들의 지지였었던 것이고 과거 박정희 정부 때 김대중,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던 것도 바로 재외동포들이 역할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디아스포라가 아닌 초국가적인 네트워크 공동체가 하나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